여기 조금 전에처럼 하나만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니요, 더 켜주세요. 네. 제가 더 잘 보이게. 네. 조금 더 밝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끄고 나머지는 켜고. 네. 감사합니다. 켜달라. 네네. 네. 여기까지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아무리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도 발표할 때 가능하면 다 꺼가지고 어둡게 발표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발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절대 가능하면 막 다 꺼서 어둡게 해서 사람은 결국에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내용도 잘 만들었더라도 뒤에 내용은 보조로 사용이 되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하지 않고 밑에서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윤성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대로 나의 이야기가 나의 브랜드가 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과정, 이 청춘 멘토링 캠프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여기 인제대학교에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뭔가 내가 한 가지를 가져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중간에 드릴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나의 이야기가 나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제 소개로 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거고요. 먼저 그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백승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나는 어린 시절 총싸움을 좋아했지. 하지만 커서는 총싸움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서든어택을 했지. 하지만 더 재미있는 FPS를 꿈꿨어. 그래서 S2를 만들었지. 더 신나고 재미있는 FPS를 위해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헤드샷 is not dead. S2 coming soon. 2012년 11월 10일. 네, 잘 보셨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이 이렇게 막 신나게 너무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동영상 본 적 있으세요? 보진 않았는데. 네. 너무 재밌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요? 네. 서든어택을? 그리고 만든 사람이 처음에 어떤 분이 서든어택 만든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총몰이에서 서든어택을 우려지니까. 네. 신기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동영상 본 적 있으세요? 서든어택이 뭔지는 거의 아시죠? 네. 어쨌든 새로 나온 FPS가 커밍 순 한다는 그런 내용을 광고하는 동영상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방금 학생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 사실 백승훈이라는 사람이 뭐 조금 유명할 수는 있겠죠. 좀 게임을 잘 만드는 사람? 이렇게 유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총싸움을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을 광고로까지 사용을 한 예를 그전에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광고 안에 서든어택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모두 배제하고 과감하게 백승훈이 어린 시절에 총싸움을 좋아했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참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무엇을 좋아했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친구와 어떤 우정을 나눴으며 여러분이 대학교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되고 어떤 모티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은 꼭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관리한 걸 또 어떻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비슷한 예들을 또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많이 보셨죠, 요즘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바시 말고도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세바시 맨 처음 기획을 했던 PD가 사실 투자를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강연을 듣고 앉아있냐고. 그것도 TV로 강연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사람만 듣지 뭐 이렇게 그런 걸 제대로 듣겠냐라고 했는데요. 사실 세바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 상에 15분짜리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지금 많이 대박이 났죠. 앤디 워홀이 뭐라 그랬냐면 미래 사회는 평범한 사람도 15분 안에 유명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앤디 워홀 아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 물론 그 시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 요즘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되는 분량의 콘텐츠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면 정말 15분 안에 외국에까지 막 전파가 돼서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어필하고 그것이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죠. TV 프로그램 중에서도요, 꼭 강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네. 안녕하세요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쯤에 TV 프로그램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연예인의 고민, 그 다음에 정치인의 사생활, 어쨌든 조금 유명한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이 찍은 사진과 그들의 생각을 들어왔다면요. 지금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저의 이야기를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서는 이런 버전으로 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런 버전으로 제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의 이야기가 나의 브랜드가 된다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버전을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짧아요.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계속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지금 저분이 사회자인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조금 옛날스럽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본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으세요? 난 성공 꼭 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꼭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손을 들면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성공이 뭔진 모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반항심이 올라오는 그런 사춘기 소녀였습니다. 뭘 꼭 성공을 해야 돼. 그런데 왜 성공시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봤느냐. 성공시대를 보니까요, 매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 반드시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운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이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런 것들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방송되는 사람의 스토리인데 왜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저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던졌던 의문은 왜? 라는 의문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 진행하셨던 유은미 담당 선생님과도 많이 통화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계속 왜? 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달리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왜?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데 왜 하면 안 되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데 왜?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네, 계속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재미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대학은 또 제가 이런 학과로 들어갔어요. 네, 부산에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아니면 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관장님, 혹시 양식학과가 어떤 학과인 것 같아요? 고기 양식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전국에서 강의를 하고 다니면 한 번만에 마치는 경우가 한 10%밖에 안 되세요. 네, 알고 계셨을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고 우리나라 3개 학교에만 이 과가 있어요. 물고기 키우는 양식학과. 그래서 넙치의 생애 주기를 배우면서 제가 저의 적성과 사실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뼛속까지 문과 체질의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과와 좀 복수 전공할 게 없을까 이러다가 국어국문학과랑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때 국어국문학과에서 저희 교수님이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이러셨어요. 스토리텔링은 관련 없는 걸 관련 짓는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양식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어떻게 관련을 지을 수 있을까? 아마 제가 그걸 관련 짓는다면 우리나라 최초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식학과 자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문과와 이과를 같이 복수 전공을 한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끄적거리는 거 좋아해서 어쨌든 국어국문학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만화를 그려보자. 만화를 그리는데 그 주인공을 성게와 넙치와 쭈꾸미와 네, 그런 걸로 해서 만화를 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만화를 그려서 학내 뭐 이렇게 그 신문 같은 데 기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진로를 정할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진로를 좀 정할까. 그러다가 찾다가 한국양식이라는 잡지사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잡지사에 넣었지만 사실 그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잡지사에 입사를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관련 없는 것들을 관련 지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과 내가 속했던 곳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관련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하나도 버릴 것 없게 만들면 얼마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죠? 막 어떤 분은 나는 5년은 버렸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특이한 두 학과를 나왔습니다. 직장 생활은 좀 또 관련이 없는 곳으로 왔어요. 직장은 제가 IT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IT 회사를 들어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이렇게 기계도 너무 무섭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강점의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이 컴퓨터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어떤 약점 중에서도 치명적 약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점에 올인하는 게 맞아요. 그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사분면으로 만들어서 강점을 찾으면 강점에 올인하는 거 맞는데요. 약점 중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건 남들 하는 만큼 보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 하는 만큼 보완을 하려고 저는 사실 IT 회사에 들어갔어요. 어깨 너머로 RFID, 뭐 유비쿼터스, 뭐 스마트 결제 이런 거 들으면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들으러 다녔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저도 이런 강의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3번씩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뭔가 강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뭐 자기계발 강의도 듣고 어떤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강의도 듣고 아니면 기술적인 걸 배우는 강의도 듣고 계속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미래사회 6가지 인재 조건,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인재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화, 여러분 뭔가 이 키워드 중에 나에게 꽂히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화, 공감, 놀이, 스토리, 디자인, 의미. 네, 이 중에 저는 스토리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꽂혔겠죠. 왜냐하면 계속 제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라는 것이 스토리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지를 정할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말이 되면 좋은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었고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교수님께 들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전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소개를 해주시길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제가 새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 코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로에 취업이죠, 취업.
그래서 뭐 취업 지원 센터도 있고 취업 지원을 위한 아주 많은 이런 학교에서 일을 해주잖아요. 취업.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또 창업을 하면 좋다고 창업을 많이 밀 겁니다. 창업. 그런데 취업과 창업 말고 창직의 방법도 있어요. 직업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요. 스토리 코치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스토리를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아이덴티티, 의미를 발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상은 이러이러하고 저는 하는 일이 이겁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명함도 파고 그냥 이렇게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창직 사례집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실렸고요.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한국직업방송이라는 방송인데 거기에 창직,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그걸 계기로 한국직업방송이라는 곳에 매주 수요일마다 고정 출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강의를 들을 때 보면 막 자기 자랑하는 강사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방송에서 매주 수요일에 취업신문고, 그러니까 취업과 뭔가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만한 아주 괜찮은 콘텐츠들이 직업방송이라는 곳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스토리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라고 던진 질문이 이렇게 스토리 코치라는 일을 하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이게 저를 소개하는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어진 느낌이 드나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뭔가 아까 얘기와 조금 비슷한데요. 이게 목련꽃이잖아요. 계속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이 저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나이 50이 되어 강의를 해도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는 할 것 같습니다. 좀 극심한 사춘기를 겪은 것 같아요. 밖에 목련 딱 복도에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창문 밖에 보니까 목련꽃이 딱 있는데 봄날에 뭔가 아른아른 막 이럴 때 저는 가슴이 뭔가 이렇게 착잡하고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랬던 게 막 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사춘기도 여러 가지로 오죠. 그냥 이렇게 이성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요. 막 오토바이를 타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오는데 저는 계속 난 누구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백사장에 나만의 모래성이 있는데 중3 때까지 세워놓은 나만의 모래성인데 그게 막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 틀릴 수도 있잖아?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 난 결혼은 27에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뭐 예를 들면 계속 모든 게 이렇게 저를 때리고 망치로 이렇게 부수려고 하고 막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저에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 싹 지나가는 거예요. 개미를 보다가 제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탁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내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걸으면 저 개미가 그러니까 밟혀서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한 발짝을 걸으면 한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거.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말을 한마디 안 하고 2개월 동안 실어증으로 지낸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내가 어떻게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구운몽이라는 작품,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대충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팔선녀를 거느리고 입신양명을 하였지만 깨어나니 모든 게 꿈이더라 뭐 이런 거 있었죠. 저 작품을 배우는데 가슴이 또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국어 선생님이 복도로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붙잡고 질문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국어 선생님이 고민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상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상담실에 딱 앉았습니다.
그거는 말이다. 그러더니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단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꿈을 사실 그때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생님 미워서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차피 무너진 거라면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모든 걸 무너뜨리고 다시 무너뜨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진짜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한 거예요. 3년 걸렸고 거기에 새로운 저의 기둥을 세우는데 5년이 걸렸어요. 저의 대학 시절 5년은요. 저는 5년을 대학을 다녔는데 5년은 성을 쌓는 기간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키워드를 찾아봤는데 전 나는 누구인가 이건 아마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 아까 영향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영향력.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나비의 비유를 하고 하는데요. 나비. 나비 효과처럼 어차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영향을 미칠 거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지금도 아주 작은 날개짓으로 아주 힘들지만 열심히 팔랑팔랑거려서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나비 스토리 코치 윤성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저를 소개를 합니다. 앞에 버전은 약간 저를 좀 자랑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스토리 코치가 어쩌고, 뭐 제가 만든 그 보드게임 막 이런 거 소개해야 될 때, 그럴 때 첫 번째 버전 쓰고, 두 번째 버전은 정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에게 무엇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가? 요즘 나의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가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이야기 중에서 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 왜 나라는 키워드가 계속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인가? 그리고 요즘 시대가 아니더라도 나를 발견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각종 어떤 세상에 나의 이야기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나의 역사, 나의 운명이 존재하게 되었다. 나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네. 오늘 연사 두 분도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두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요. 뭐 나의 발견, 자기의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렇게 명언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예전에 산업시대에서 규모의 경쟁을 했다면 지금 그 규모의 경제 하나의 부속품으로 들어가서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라는 사람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로 뭔가 승부를 해야 되는 좀 더 창의력을 필요로 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건 좀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진로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은 제가 어제 만났어요. 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뭐 누가 질문으로 꿈이 뭐냐라고 질문한 거죠. 중학교 2학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떠나서요. 현대자동차가 좋은 직장일 수 있어요. 관계되신 분 계시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 속에 한 직원으로서의 나가 내 인생의 꿈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직업이 내 꿈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인이셨어요. 커리어 우먼이었고 아주 이렇게 활동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인정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서 1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속에 그 1분이었는데 1분 동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1분 동안 저는 무슨 말만 하고 결국 내려왔냐면 저는 무슨 회사 다니고 있는 무슨 부서에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 누구인데 저는 이 회사에서 뭐 무슨 화장품을 런칭을 해서 공로상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나 개인의 브랜드가 필요로 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을 들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의 브랜드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그러면 직장과 상관이 없는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 자, 나라는 사람의 내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 이제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도 있어요. 이야기. 이거 롤프 앤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예요. 이야기를 판다라는 건 뭔가 스펙이나 사양이나 기술이나 기능보다는 감성적이고 말랑말랑하면서 그렇다고 아무 그 뜻도 없는 창의적인 발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는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알죠? 아이들한테 아이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모르는 나이의 아이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앉혀놓고 이놈 시끼만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혼내거나 아니면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하면 아이들은 그 잔소리를 피해 나갈 방법을 어른보다도 더 빨리 캐치를 해서 잔소리를 피해 나갈 방법을 생각을 해내겠죠. 마음속에 아이가 생각하는 거짓말에 대한 표상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표상. 자, 표상이라는 게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상. 영어로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상은 뭉뚱그려진 하나의 이미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거짓말하면 생각하는 표상이 있는데 그 표상을요. 아이가 바꾸도록 해야 돼. 거짓말을 하면은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구나. 혹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표상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사용을 했죠.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피노키오를 한 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코가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무섭잖아요. 아이들 생각에. 그렇게 코가 길어진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의 표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무 이야기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라는 걸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텔링 이런 분야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 교육,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할 때, 그 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수학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요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에 관해서 발견한 걸 이야기로 보여주면 최고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관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사람들의 표상을 바꾸느냐, 뭐 혹은 표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분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 느낌 떠오르세요? 분홍색.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색깔로 떠오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 여기 여학생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느낌, 뭐 다 상관없어요. 부드러움, 네, 부드러움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던졌을 때 사람마다 드는 표상이 다 다릅니다. 그죠? 지금 아주 끈 뒤에 중요한데요. 끈과 관련된 단어가 많죠. 제가 방금 약간 좀 야한 표현 할 뻔했어요. 사랑하면 아주 끈질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그 사랑을 쟁취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네. 그 말만 들어도 여기가 탁 아픈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표상이 같다 다르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 어제 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 이랬는데 이런 표상을 가졌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두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전혀 다른 표상을 가지고 앉았는데 지금처럼 같은 자리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방법, 뭐 혹은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같은 표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서로 둘 사이에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 저항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스토리. 박정희, 표상이 다른 집단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절대 하나로 모아지기 쉽지 않겠죠. 그 표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부드럽고 좋은 방법이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인지과학적인 방법에서 스토리텔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진로와 스토리텔링이 이제는 거의 많이 관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공학적인 것도 스토리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진로가 마케팅 뭐 이런 분야면 당연히 스토리텔링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야도 스토리 관련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소상공인진흥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영업자 분들의 모임 그 기관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낚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낚시에 빠져 있었던 낚시광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낚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당신 계속 그렇게 아직 계속 주말마다 낚시하러 나가고 그러면 난 당신이랑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혼을 당했어요. 네. 이혼을 당하고요. 1년 정도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죠. 난 사실 낚시한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으니 아내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 당신이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니다. 당신 낚시만 그만두고 좀 더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면 재결합할 생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낚시 장비들이 있었는데 이 낚시 장비를 막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인한테도 주고 중고나라에 올려서 네 팔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제가 낚시 장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에게 낚시 장비를 사간 사람이 다른 낚시 장비를 살 때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사갔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서 제가 컨설팅을 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시 장비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입을 해서 팔고 새롭게 구입을 해서 팔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용원에서 여러분 용원 아세요? 네, 지금은 용원에서 그 제일 큰 낚시 전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는 거예요. 쏙 들어오죠? 제가 다른 많은 자기소개하는 분 중에 이분이 확실하게 기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때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 부산에 문영금융단지 생겼어요. 네, 아세요? 문영금융단지가 생겼는데 문영금융단지에 아주 높은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 건물 올라가는 데서 일을 하시면서 돌아올 때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이 말이야. 네, 짓는 거 아닌데 꼭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이 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가 제일 빠르대. 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대. 이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그것보다 더 빠른 엘리베이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네. 그것보다 더 높은 건물 나오겠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PC방 차렸어. 그거보다 큰 PC방 누가 차린단 말이에요.
스토리텔링은요, 제일 높은, 제일 빠른, 제일 큰 이런 거 수식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토익 점수, 내가 들어간 회사에서 토익 점수 최고 높아. 그런 거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들 많지만요.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단순히 스펙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스펙 관리 안 해도 되나요? 스펙 관리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스펙 뭐 학점이 막 2.0인데 내가 막 2.0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저기 뭐 미국 횡단 네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곳이 있겠지만 내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경쟁하려고 할 때 스펙이 아예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스펙 관리는 하시되 스토리 관리도 같이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그것이 어떤 연결이 되었는지 이런 걸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정리할 때는요,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빠르고 가장 먼 뭐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 낚시 전문점 하시는 분의 이야기는요, 누군가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스토리는 그래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따라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 그게 진짜 스토리가 되겠죠. 넘버원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라? 네. 넘버원이 아니라 따라해주세요. 온리원. 네, 내가 넘버원이다. 여기서 1등이다가 아니라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나의 스토리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스토리에 아주 중요한 것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내가 막 일부러 막 그렇게 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시점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내 스토리로 연결시켜서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자기만의 브랜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밌으세요? 네, 내 스토리는 뭘까? 지금 좀 막 고민이 좀 되십니까?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보여줄까? 재미있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까 어린 왕자 이야기 하셔서 저도 어린 왕자 이야기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이야기를요. 저기 우리 모자 쓰고 있는 학생,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 수집은 안 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른들은 다른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이 뒤에 어린 왕자 읽은 분 계시죠? 이 뒤에 혹시 어떤 질문들일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어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학교가 어디니? 네. 공부는 잘하니? 네. 또 어떤 이야기 질문할 것 같습니까? 너희 집은 몇 평이니? 네. 진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너희 집은 몇 평이니? 한번 하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애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나 되니? 몸무게는 그 애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벌지?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몇 살, 형제 몇 명, 몸무게,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금액이죠? 몇 평이니? 자, 이건 모두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을 해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알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사양이고 스펙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그의 목소리나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나비 수집에 관한 저 스토리가 지금은 어른이라서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런 질문 자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은 우리 여학생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상가에는 제라늄꽃이 피어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어른들은 그 집에 대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니네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참 멋있는 집이구나. 네, 아까 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자, 이런 것들, 기술이나 기능, 이런 거의 차이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특허를 받지 말자, 그 다음에 내 스펙을 쌓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쌓되, 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되느냐. 자, 근데 항상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진행하는 어떤 워크숍이나 아니면 학교나 회사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두 부류의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 이야기. 네, 나의 이야기를 각인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두 부류의 이야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두 가지 부류. 네,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떤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부산교대에 그거를 원서를 내고 싶대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적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가 모든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적을 말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봉사활동 가라고 해서 간 것 뿐이고요. 그리고 3년 내도록 야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수업만 들었는데 도대체 자기소개서에 뭘 적냐고요. 그런 친구들 있죠, 주변에.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죠. 저희간에 할 말이 도저히 없어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요. 한 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쪽에 지금 뭔가 적고 있는 남학생. 네, 두 번째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전집이 나와 눈물 없이 못 보지. 네, 눈물 없이 못 보지.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요거는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많이 보셨죠? 아우,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말이야. 막 눈물 없이 못 본다고, 전집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책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구술들이 아주 많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꿰지 않았기 때문에 목걸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나에게 그런 구술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부류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구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10살짜리 아이에게도 구술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요. 당연히 50이 되신 분도 그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구술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그 중에서 우리가 목걸이를 만들 구슬만 좀 뽑아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걸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런 것들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런 친구도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였어요. 이 친구였는데 그냥 뭐 거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6년 동안 거의 대외 활동은 한 대외 활동 리스트를 저한테 적어주는데 아주 자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다 적어달라고 했더니 1000개 정도 적는 거예요. 거의. 네,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네, 그런 걸 했는데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1000개를 나열하다가 본인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열하는 건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나열이 아니라 그걸 꿰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자,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나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에 관한 스토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 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무슨 시간을 내냐면요. 계속 대외 활동만 하시면 안 돼요. 대외 활동이 하나가 끝나고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요. 대외 활동만 막 계속 하시는 분들, 이런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막 이 경험도 있고 저 경험도 있고 막 계속 막 해외도 막 몇 군데 나갔다가, 그런데 해외를 여러 군데 나갔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걸 자기소개서에 적었을 때 인사 담당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보는 건 단 한 가지 경험이라도 그걸 자기화시킨 것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봅니다.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니까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요. 제가 시간을 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내고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노트. 그 노트는 뭐 이렇게 진짜 노트여도 괜찮고 어떤 그 메모 어플 이런 거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나라는 사람을 계속 기록을 하는 노트를 만드세요. 저도 그게 있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 책, 스프링으로 된 책에다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어플에 바꿨는데, 어플을 바꿔서 이런 걸 했습니다. 제 어플에다가 윤성애, 자기 탐색 노트예요. 해서 평소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말들, 그런 것들까지 수시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기록한 거는 뭐였냐면 제가 들은 칭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칭찬 하나 들으면 그 칭찬을 그냥 놓치지 말고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랑 사귀다 보면 발견되는 새로운 나의 모습 있죠? 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 그런 거 나오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걸 기록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 남친을 사귀었을 때였습니다. 전 남친을 사귀었을 때 저도 몰랐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저에게 사람을 아주 비꼬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그런 능력이 뛰어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자상하고 정말 쿨하고 터프하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꽈배기처럼 막 비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 발견을 했다. 그리고 뭔가 이제 DNA를 속일 수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런 거 다 적으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적는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노트 어플 하나 깔아서 만들고 그걸 만들면 처음에는 그냥 노트에 아무 그 카테고리 없이 막 적게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뭐 예를 들면 칭찬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NA 카테고리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형제를 보면서 느끼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카테고리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생각보다 문서 정리를 잘하네? 이런 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걸 남들은 이틀 걸릴 걸 난 하루 만에 정리를 했다. 이런 거. 제 동생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 동생은 그 전에 본인의 문서 정리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약간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이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학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을 하거나 인테리어 하더라도 아주 예술적으로 하고 싶어 한 이런 꿈과 욕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대기업인데 그 회사가 전국에 사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옥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연결이 되어서 그 직업이 결정이 됐죠. 건축 쪽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사옥을 관리하는 걸 엑셀 파일에 하면서 누나야, 나에게 몰랐던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다. 뭐였냐면 엑셀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기존에 들어갔을 때 대리님이 본인한테 줬던 엑셀 파일을 보니까 똑같은 기록,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옥에 뭐 건물 보수할 일이 생겨서 건물 보수를 했다라는 기록을 엑셀을 한 6개쯤 열어가 여기에도 보수했다 기록해놓고 보수했다 기록을 해놨도록 시스템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걸 여러분 엑셀 함수 잘 쓰세요. 어쨌든 함수를 써서 하나로 싹 모으면 본인이 클릭 한번 하면은 짜자작 다 입력이 되게 할 수 있겠는데 왜 그걸 안 해놨지? 라고 생각을 했다랍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엑셀 함수를 고급까지 배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액세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써서 그걸 이제 쫙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감사가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 감사가 내려올 때 감사가 올 때마다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만 했던 무슨 공사를 좀 뽑아와라. 아니면 뭐 그 건물에 대해서 했던 공사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뽑아 이런 식의 어떤 요구를 한대요. 그 요구 감사가 한 번 오면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하루 동안 그 팀원 4명이 아무 일을 못하고 감사 그 대응만 해줘야 됐답니다. 근데 제 동생이 계속 그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하고 만들고를 해서 한 1년 차 정도 됐을 때 감사가 나와도 나머지 팀원들이 아무도 이제 본인 일만 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신입사원인 제 동생이 클릭 한번 하면 짜자작 뽑아서 되는 걸 만들어줬대요. 이틀 걸릴 걸 5분 이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동생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 아닌데 이런 새로운 걸 발견한다. 그러면 기록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기록과 5년 전에 어떤 기록이 합쳐져서 나의 슬로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아무도 적지 못하는 한 줄 문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꼭 노트를 만들자. 노트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뭔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만들자. 요건 방법인데 이건 오늘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내 인생 그래프 같은 거. 근데 인생 그래프를 그냥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노트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아니신 분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가로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쭉 선을 그어요. 요 분은 72세 되신 분인데 전에 어르신들이랑 한번 해서 이런 걸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위로가 플러스 10점, 아래로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기억나는 최초의 기억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 굵직굵직하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장면을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감정선이에요. 감정이 최고였던 건 플러스 10이고 정말 그때 바닥을 치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잠깐 제가 20초를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나는 내 인생 최초의 기억 잠깐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발표로 이건 할 수는 없고 그냥 떠올려 보세요. 아주 어릴 때 4살일 수도 있고 3살일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기억. 첫 번째 기억일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주변에 누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그때의 감정을 한 단어로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 최초의 기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이렇다라고 제가 수업을 듣고 평소에 이 과정을 할 때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람한테 최초의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심리학에서. 내 최초의 기억에서 자, 우리 한 분만 여쭤볼까요? 앞에 있는 여학생분? 네. 여기, 네. 최초의 기억의 그 감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네? 아, 생각 중이세요? 네네네. 최초의 기억, 감정 한번, 우리 친구? 네. 감정. 네, 감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발랄함? 네, 그렇죠. 발랄함. 어떤 분은 뭐, 안정감, 편안함, 아주 평온함, 이런 사람도 있고, 두려움, 의심,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된, 불안함,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희,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성취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기억하셨습니까? 최초의 기억으로 기억되는 그 기억이 내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일들에 수시로 나타나게 되는 감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의 기억이 두려움이면요. 내가 새로운 곳, 낯선 사람, 뭐 이런 것과 접하게 될 때 나는 처음에는 두려워. 네, 이렇게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많대요. 내가 최초의 기억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네, 발랄함. 발랄함이면 나는 발랄함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조금 큰 거예요. 평소에 있을 때. 왜 확산의 법칙 알죠? 이렇게 잉크를 딱 떨어뜨릴 때 가만히 놔두면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나죠. 가만히 무언가를 놔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게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초의 기억에 나로 가려고 하는 게 뭐 크다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통 좀 제가 이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최초의 기억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아, 떠올려보니까 그거보다 더 이전의 기억이 떠오르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최초의 기억이 혹시 긍정적, 부정적을 나누었을 때 부정적인 것이라면 최초의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보거나 그렇다라는 걸 알고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쭉 그린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막 이렇게 선을 막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둘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세요. 삼각형. 여기 보이나요? 삼각형. 한 점마다 삼각형 하나를 그립니다. 한 점의 삼각형. 삼각형을 그리고 친구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얘기를 일단 해줘. 얘기 들은 다음에 그때의 나는 어떤 나로 보여?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한쪽 모서리는 그때의 나.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나, 뭐 이런 거 했죠. 보면요. 낯설었다. 나지만 낯설은 나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랑스러운 나,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때의 내가 어떤 나였는지 질문을 던지고. 이거 다 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에다가 그때의 타인, 누가 보여? 타인이 어떤 타인인지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타인은 아주 만족스러운 타인, 이럴 수도 있고요.
간사한 타인,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타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서리에는,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그때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며, 자, 이렇게 하면 점점마다 이야기가 모두 나와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지 않았던 게 다 생각날 수도 있고,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괜찮았구나. 자, 이런 거를 쭉 한 다음에 무슨 질문을 던지시냐면, 이 그래프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그 한 줄 소감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에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소개서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적는 스터디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스터디에서 학생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적는 걸 원하는 게 기업들이 아주 대단한 스펙타클한 인생의 사건 혹은 뭔가 특별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성취를 해낸 경험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경험이 있냐? 라고 볼멘 소리로 이야기하는 학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스펙타클한 인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나에 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개발한 나의 역량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만 보는 거지, 기업이 뭐 여러분들 인생을 가지고 소설을 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고요, 그냥 방송은 그 친구의 그런 그냥 푸념만 이야기를 하고 실정은 어떻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기업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 아주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하나의 경험에서 그걸 어떻게 의미화시키는지, 이거를 봅니다. 자, 이걸 만든 다음에, 자, 여기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나를 잘 나타낸 에피소드를 정하는 거죠. 어떤 에피소드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습니까? 네. 네, 저의 에피소드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개미 이야기, 구운몽 이야기, 네, 모래사장에 다 성을 없애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드리는데요. 아까 얘기한 이 그림에서 제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설정을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브랜드 시킬 뭔가 소스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들여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건 하시다가 도저히 나 여기서 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나간다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출연하실 수 있거든요. 출연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 받아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냅니다. 이게 나를 잘 발견하는 방법이고, 새로운 제가 키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렇게 나를 잘 나타내는 에피소드를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자, 지금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됐을 때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시나리오 안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영화 속에 어떻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 제가 그래서 보기를 들어드릴게요. 1번 보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영화 속에 나와서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자동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왠지 1번은 아닌 것 같죠? 네. 2번입니다, 2번. 2번은요, 카메라를 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 자, 친구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동차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며칠 전에 BMW에서 새로운 기종이 나왔단 말이야. 그 기종은, 뭐, 연비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 앉아서. 3번. 말을 하지 않고 카메라가 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 걸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손에서 뭔가 만지작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쫙 올려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잡는데 눈빛이 뭔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무언가를 따라서 탁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눈빛이 이동을 하는데, 그걸 따라가 봤더니 자동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손에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따더니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계속 보여줬어요. 네, 자동차를 훔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네, 세 번째가 재밌죠.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하는 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 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체성에 아주 계속 탐구를 했고 영향력이라는 단어에 민감했던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너무 재미없죠. 근데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많이 적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적으시냐면, 저는 리더십이 강합니다. 근거는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많이 적으신다고요. 저는 배려심이 강합니다. 저는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적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액션 아이디어가 없게 많이 적으세요. 제가 이제 계속 자기소개서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자기소개서 아니더라도 나의 브랜드를 만들면 그걸 어디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모임, 김해 지역에 있는 대학생 동아리 모임 이런 데 나가서 나를 소개를 할 때도 나의 브랜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나를 소개하는 것에도 액션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낚시꾼 이야기처럼 그런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묘사할 수 있는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이야기를 만들 때는요, 액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아주 재미가 있어집니다. 나에 관한 에피소드를 발견하면 그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나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이런 질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그 노트 만들죠? 그 노트에다가 저 질문에 관한 답들도 계속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화가 날 때는 언젠지.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그 인간은 누군지. 네. 나는 어떤 상황일 때는 항상 화가 나는지. 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아니면 하나 사건을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나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화가 났어. 이런 거 있죠. 네.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렸던 우리 학생, 내가 제일 화가 날 때 언젠가요? 학생 인상이 너무 좋아요. 네. 언제쯤? 아니, 뭔가를 말해도 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 있네요, 지금. 네,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하시겠답니다. 내가 제일 화가 날 때 이걸 왜 질문을 던지냐면요.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그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 나의 가치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정말 화가 날 때 생각을 했더니 이런 걸 볼 때 제일 처음은 이거였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선생님 있잖아요. 착한 선생님한테 막 함부로 하고 흔히 말하는 무서운 선생님한테 아부하는 이런 애들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제가 연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상황적으로 본인이 강자임이 인식이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좀 약한 자다. 그러면 거기에서 막 아부를 하고, 이런 거 볼 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가만히 봤더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가치관이 하나 있더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화가 나게 생각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게 있으면 또 기록을 해놓으면 그 노트에 있는 것이 또 연결이 되어서 나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내가 그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중요한 건 나를 탐색하자는 것이고요. 사실 이 강의가 실제 탐색하는 강의는 엄청 재밌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적어서 그것도 발표를 하고 이런 강의 재밌는데 이렇게 특강인 경우에는 혼자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대학 시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나에 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절이 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되게 여러분들 바쁘신 것 같지만 지금이 제일 한가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이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저는 저를 막 탐색해서 뭔가 바로 세우는 어떤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복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40대 후반인데 지금 그게 왔대요. 제2의 사춘기가 지금 와서 내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너무 알아보고 싶은데 딸린 식구가 많아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적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각종 검사들도 많이 받아보세요. 뭐 MBTI 검사다, 그 다음에 뭐 직업적 선호도 검사다, 홀랜드 검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각종 검사들도 많이 받아서 그 검사도 아까 말한 그 노트에다가 같이 기록하세요. 그게 왜 낱장낱장 계속 떨어뜨려서 다니지 말고 MBTI는 MBTI 종이대로 따로 다니고 막 이건 여기 다니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걸 하나로 다 모아서 그거를 한 권의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그 노트를 쭉 봤을 때 이렇게 느낌표가 딱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검사가 나를 말해주진 않겠지만 그 검사가 나의 어떤 일부를 말해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들, 학교에서 검사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무료로.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공짜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나가면 그걸 다 돈을 주고 해야 돼요. MBTI 검사도 돈 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프로그램 하나 수강하는 것도 돈 내고 해야 되고 나를 탐색하는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것도 돈 내고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지원 전부 다 받고 자기 탐색 노트 하나 제대로 딱 만들면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확실하게 든든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주 집중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칙 첫 번째입니다. 자, 갈등. 이거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것 같아요? 네. 네, 찾은 분 계세요? 이거 누구와 누구? 네. 맥도날드와, 네. 이렇게 막 누군가가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거 발견할 때 우리 너무 재밌어요. 그죠? 갈등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원칙인 이유는요. 우리는 타고나기를, 이제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니모를 찾아서 감독,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말했는데, 인간은 타고나기를 문제 해결사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문제에 내가 개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축구를 보면서, 축구에 막 거의 TV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몰두하죠. 그런 이유는 내가 그 TV에다가 대고 막 감독 욕을 하거나 선수 욕을 하면 그 상황이 바뀔 거라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끝까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요. 갈등은 내가 아주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보고 싶죠. 이야기 핵심은 갈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거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요거 A 자기소개서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자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아요. 정말 신기하게 여기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안 적으신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자, 스토리는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하는 게 스토리가 아니다.
이게 자기소개서에 한정 짓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비자기소개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자기소개서를 한 요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나는 저의 적입니다. 저는 6살에 맞은 날 처음으로 공룡을 모아다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A와 B 중에 누가 뽑혔다라는 건 두 번째 문제, 그거는 모르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최소 인사 담당자라면 A와 B 자기소개서 중에서 어떤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읽고 싶으시겠습니까? B를 끝까지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갈등을 봤을 때 그 갈등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 어떻게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하루에 600통씩 받는 자기소개서 중에서 뭔가 최소한 끝까지 읽어보고 싶게끔 했다라는 건 벌써 10%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갈등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가난이 갈등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갈등을 뭐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요. 나의 인생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그 갈등이 뭐 저렇게 꼭 심파적으로 가난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건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그냥 어떤 시기에 뭔가 그것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이런 것도 갈등인데 그 이야기를 너무 길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짧되 자세하게. 이해되세요? 길이는 짧되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갈등이 있는 부분에 사람들이 이렇게 확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칙에서 갈등. 스토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갈등을 넣으면 좋아요. 아까 낚시꾼 이야기에서 제일 갈등이었던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이혼을 해서 페인처럼 지냈던 1년이잖아요. 네, 그런 기간이 갈등입니다. 피노키오에서 갈등은 어느 시점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피노키오 이야기가 너무 오래됐죠. 물론 이렇게 코가 길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고래 뱃속에서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손에 땀을 쥐고 보는 겁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갈등이 있어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습니까? 네, 그 새엄마 마녀와 백설공주 당연히 있죠. 또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있을까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난쟁이들 사이의 갈등. 네, 좋습니다. 난쟁이들이 괜히 백설공주한테 잘해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난쟁이와 왕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쟁이들이요, 백설공주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누가 백설공주를 데리고 가냐면 왕자가 데리고 갑니다. 키스 한번 탁 하는 걸로 키도 커가지고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보면요, 난쟁이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자는 일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키는 작아 계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은 하지 않지만 뭔가 쟁취를 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간의 계급 갈등이다. 네,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가 그런 계급 갈등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재미있는 이야기일수록 갈등이 많고요. 갈등의 골이 깊고 그 갈등이 모두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그래요. 근데 그 해결이 되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모든 게 이렇게 우리 아기가 탁탁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맞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제일 큰 갈등을 생각을 해보고요.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그것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복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계속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자꾸 연속으로 오고 있다. 그건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러니까 그 아주 극심한 이렇게 혼란을 겪은 때가 그 사춘기 시절이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 대학교 2, 3학년 때까지. 근데 객관적으로 제 인생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힘든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 2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남들이 볼 때 무슨 20대 후반에 사람한테 저런 일들까지 생겨 하는 정도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 중에 몇 가지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제 스토리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아직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좀 재밌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한 발 뒤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요,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를 보여줄 때 그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하나를 탁 캐치해서 그거를 짧게 하지만 잘 묘사해서 보여주는 방식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야기가 언젠가 쓰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정주영 회장, 네, 현대 명예회장, 정주영 회장의 대표적인 에피소드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네, 동전. 동전 에피소드 아세요? 네, 잘 모르세요? 그거 이제 그걸로도 광고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가 조선소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야 되는 거죠, 외국에 가서. 그래서 영국에 은행을 갔어요. 그렇게 은행을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보여줄 게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는 지폐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전은 아니고.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 뭐가 그려져 있었는지 아는 분 계세요? 네,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거북선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봐라. 지폐에 배가 있다. 이렇게 전 세계 지폐 중에서 배가 있는 지폐를 본 적이 있느냐. 이건 1590년대에 만들어진 배인데 철갑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당시 세계 최초의 이런 기술을 썼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배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저력을 믿고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빌려왔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분이 혹은 그 당시에 이 팀이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릴 때 그 지폐 하나 딱 달랑 보여주고 그 많은 돈을 빌려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스토리텔링은요,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나열하는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열을 바꾸거나 강조할 건 강조해서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갈등, 여기에서 제일 큰 갈등은 어떤 상황이라고 느껴집니까? 돈을 못 빌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몰입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갈등이죠. 근데 그런 갈등인 장면을 조금 더 잘 묘사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브랜딩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갈등. 자, 요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액션 아이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차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이야기를 보여줄 때는 눈에 보여지게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여줘라.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할 때는 항상 행동하는 어떤 장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 전에 어떤 그 대학생을 만났어요. 이 대학생은 막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활동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너무 그 착하다라는 키워드만 계속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뭐지라는 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꿈. 자,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그것도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하려면 액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나갈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칙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뭐였나요? 갈등.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방금 했던 액션 아이디어. 행동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라.
자, 이것이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의 구술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지내왔던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토리 액팅 하셔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스토리 액팅, 네, 스토리 두잉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야기를 단순히 발굴해서 이야기를 보여주려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걸음걸음 행동하고 있는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스토리 상에 있는 거, 이것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마크 주커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페이스북 창업자들에게 아주 영웅과 같은 그런 스토리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코딩하고 또 코딩하고 코딩하고 또 코딩하고 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접속사로 보면 그리고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나 갈등이죠. 그러나도 있고요. 그것이 해결이 잘 풀려가는 그래서도 있고요. 그래서 나만의 신념이 생기는 그러므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만드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그리고예요. 계속 그리고 했더니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거를 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거를 더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취업신문고라는 방송을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냐면 안녕하세요처럼 그 취준생들 혹은 한 20, 30대 청춘들의 진로나 인생 설계나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을 받아서 안녕하세요처럼 고민을 MC가 있고 그거에 관한 상담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즘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강의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막 그 어떤 막 꿈 막 이런 거를 심어주는 강의 내용이 많았다면 오히려 너무 나약하고 너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이상적인 것만 찾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 제가 요즘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예요. 계속 그리고 걸어가고 있으니 재미있는 그 어떤 특별한 인연이 나타나기도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걸어가고 있다 보니 기회가 나한테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액팅 하겠다. 한 사람 더 얘기를 들어드릴까요? 자포스 아세요 혹시? 뭐 이런 회사도 우리 이제 막 선망의 그런 회사죠. 혁신적인 막 고객 여기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아시나요? 이제 고객 커뮤니케이션 아주 혁신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기업 경영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 회사가 했던 거 유통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계속 무엇만 했냐면 택배 싸고 네, 회사를 세운 뒤 업무 대부분은 택배 싸고 물건 배송하고 택배 싸고 배송하고 택배 싸고 배송하고 일명 까대기밖에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받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꿈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자꾸 다른 길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 그 일을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세요. 아, 이건 내 인생의 스토리에서 이런 의미를 주는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을 한 후에 그것을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데 3개월 한 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거 보지 말고 계속 그걸 먼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액팅, 스토리 두잉을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스토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그런 특별한 스토리나 나의 가치관이나 비전이나 목표가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요즘 목표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꼭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지금 꼭 정해져야 되나요? 내 적성을 난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꼭 알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세요. 목표가 물론 빨리 정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걷다 보면 그리고 했을 때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평생 가져가고 싶은 목표가 발견된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저도 한참 뒤에 제가 아주 몰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스토리와 관련된 것이 제가 몰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라는 걸 30대 초반 넘어서 와,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뭔가 와, 재밌다. 이건 진짜 막 내 적성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찾는 건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학 들어올 때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학과가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은 학교가 중요하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대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직무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만 그려서 그 회사를 가거나 혹은 못 가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을 때 가도 괴로워하고 못 가도 괴로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직무에 대한 고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서 그리고 해야지 직무에 대해서도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 편 제대로 적었어요. 모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3분 스피치 만들었어요. 혹은 내 인생 자기 탐색 노트에서 정리되어 있는 한바닥 페이지 글을 적었어요. 그걸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브랜드는 내가 만들지만 남을 위한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브랜드를.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학생 연사들 많이 보거든요. 학생 연사들 많이 보고 막 이렇게 20대 초반에 큰 무대에서 강의하고 이런 친구들도 몇 번 봐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거나 연사로 서보는 것이 꿈이어서 그걸 해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을 때 뭔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 있어요. 여롭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책 모임이 있어서 어떤 책 모임을 이렇게 계속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책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이런 점을 적용을 시켜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저는 책을 읽었더니 대인관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까지 끝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요. 브랜드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그걸 거기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갑자기 반감이 확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어딘가에서 발표를 할 기회나 말할 기회나 혹은 뭐 이렇게 자기소개 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느끼는 거, 나라는 사람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에서 딱 끝나자. 자, 이 얘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고 한 분씩 나와서 여기에서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꼭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는 하나 정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 장소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는 저렇게 말해야지 계속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 관한 이야기를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요. 똑같이 책 모임으로 들어볼게요. 그 책 모임은 매번 새로운 회원이 와요. 그럼 새로운 회원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자기소개를 해야 되죠. 그럴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를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더러, 나 스스로도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새로운 멤버가 있을 때 기존 멤버가 내 소개를 들었다고 해서 계속 그걸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명하지 말자.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명하는 게 있는데, 진짜 깊이 있게 브랜드를 생각해서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변명을 하는 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 예를 들면요.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소개 시간을 각자 2분씩 줬어요. 그런데 2분 중에서 1분 30초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그 모임은 약간 연령대가 있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체중 관리를 못하게 약간 통통하셨거든요. 체중 관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살이 쪄서 살찐 이야기만 1분 30초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디 나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브랜드에서 살찐 것만 강조한 셈이 되죠. 저는 그분이 살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속 막 그런 거 있죠. 여자들 화장 오늘 잘 안 먹혔어요. 그런 거 있죠. 머리가 오늘 잘 안 됐어요. 계속 신경을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책 모임으로 들어볼게요. 책 모임에서 3분 동안 이번 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을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책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 책, 예를 들어서 그 책이 어린 왕자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서, 제가 어린 왕자 책을 2주 전에 읽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린 왕자 책을 주문을 하려고 서점을 갔거든요. 근데 마침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주문하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분을 끄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제대로 된 브랜드를 긍정적인 언어로 들려주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로 내 브랜드를 어필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요. 이게 말할 기회가 말하는 걸로 브랜드가 표현될 가능성이 많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을 하려고 할 때 말하려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하러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가능하면 생략을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거든요. 이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50명 정도 되는 사람과 제가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1시간 40분 곱하기 50명 분수가 나오겠죠.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저는 잡아먹은 겁니다. 그걸 빼앗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큰 책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큰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런데 별로 못 써봐서요.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너무 떨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0초가 걸려요. 그런 이야기를 배제하고 그 브랜드를 당당하게 말하고 계속 브랜드를 행동하면서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브랜드는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브랜드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너를 위한 것이다. 네. 나에 관한 이야기가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하지만 그 속에 진짜의 나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그것으로 타인과 소통을 하거나 그것으로 조직과 혹은 사회와 소통을 했을 때 온전한 나로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 함께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브랜드가 완성이 되어서 이걸 계속 가르치거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브랜드를 완성시키고 제 스토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 제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엑스트라였다면요.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에서는 오늘의 이 시간이 엑스트라 시간이에요. 그 스토리에, 자, 우리 관장님의 스토리에 윤성애라는 사람이 1시간 40분 동안 엑스트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뭔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탐색해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